여러분들은 연금술을 믿나요? 손 하나 까딱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원래의 방식보다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을 금으로 바꾸거나 순식간에 지형을 바꾼다던가 말이에요. 지형을 바꾼다던가 하는 규모의 일은 사실 쉽지 않아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쉬워진다면 현실에서도 매우 쓸만할 겁니다. 하지만 손바닥 한번 맞대는 행동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철의 연금술사의 에드워드 엘릭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강철의 연금술사 1화 프롤로그부터 나오는 문장이자 작품 자체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등가 교환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거죠. 작품 제목부터 연금술사가 들어가지만 진짜 돌을 금으로 바꾸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단 가치가 안 맞잖아요. 길가에 돌아다니는 돌이랑 모두가 좋아하는 금이랑 같습니까? 역사 속의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것도 목적 중 하나였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의 재련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더 높은 상태로 이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금 말고도 무언가를 재련하며 만드는 것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이름은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의 이명입니다. 딱히 강철을 다루는 능력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건 아니고 왼 다리와 오른팔에 달린 의수인 오토메일 때문에 이런 이명이 붙었다고 하죠. 팔다리를 한쪽씩 잃은 건 과거의 일입니다. 연금술은 종류가 있습니다. 바닥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불을 다룰 수도 있고 무언가를 부술 수도 있죠. 뭔가 마법과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지된 연금술 또한 존재하겠죠. 어느 종류의 판타지를 가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인물들은 존재합니다. 당장 롤의 비에고만 해도 아내 살리겠다고 온갖 걸 다 했으니까요. 연금술엔 인체 연성이라는 연금술로 인간을 만드는 행위가 존재합니다. 작중에선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전해지고 연금술사들 사이에서도 금기, 법률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죠.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가지고 연성을 하면 되는데 물 35리터, 탄소 20kg, 암모니아 4리터, 석회 1.5kg, 인 800g, 염분 250g, 질산칼륨 100g, 유황 80g, 불소 7.5g, 철 5g, 규소 3g, 기타 미량원소 15가지라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가공 비용을 뺀 단순 가격은 약 35,020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양이 많은 물은 수도를 틀면 나오고 탄소는 무언가를 태우고 재와 숯을 모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인간을 애들 용돈 수준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체 연성을 시도한 연금술사는 반드시 진리와 만나며 진리의 문에 들어가 신체 일부를 지불하고 지식을 주입당합니다. 강제로 말이죠. 진리는 세상의 모든 윤리와 법칙을 의미하는 존재, 즉 신이자 세계관의 모든 것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저 개인이나 국가가 정한 금지된 연금술이 아닌 윤리적으로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며 만나게 됩니다. 인체 연성의 경우 육체의 재료나 혼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 혼의 가공 방법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신체 일부를 가져갑니다. 다만 대상이 원하는 소망의 필수적인 부위가 우선이라고 하죠. 이건 심장이나 뇌같이 생존의 필수적인 부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운 좋게 없어도 죽지 않는 부위를 줘서 살아왔으면 인체 연성이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값을 지불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냐 라고 하면 강연금에서의 개념은 부활이 아닌 연성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되돌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라고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건데 아무리 등가 교환을 내밀어도 나는 이미 존재하는 걸 줘놓고 말도 안 되는 걸 달라고 하는데 주겠냐. 에드워드와 동생 알폰스는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인체 연성을 합니다. 당연히 결과는 실패에 이상한 혼종이 탄생했고 에드는 왼쪽 다리를 잃었으며 알폰스는 몸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이때 에드는 아직 혼이 남아있는 알폰스에게 다시 연성을 시전해 진리의 문에 다시 가서 알폰스의 영혼을 가져오고 갑옷에 정착시킵니다. 다만 또다시 대가를 지불하여 오른팔마저 잃어버렸죠. 이후 의수로 팔다리를 대체합니다. 보통의 연금술사는 연금술을 할 때 연성진을 그립니다. 일단 생긴 것만 봐도 그리기 귀찮고 어렵고 이론적으로 뭔가 많이 알아야 한다는데 진리의 문에 단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코딩으로 예를 들자면 일반 연금술사는 매번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금술마다 다른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새로운 연금술을 하려면 그 코드에 대한 걸 다시 이해를 하고 그려야 하는 거죠. 근데 진리의 문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미 모든 코드가 몸에 있는 겁니다. 몸이 곧 연성질이고 새로운 코드는 몸에 이미 있기 때문에 손을 마주하고 대상의 손을 대는 것으로 연금술을 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에드가 그래서 간단하게 연금술을 하는 겁니다. 에드는 작중 역대 최연소 국가연금술사이며 작중 최고 천재 연금술사라고 그려집니다. 국가연금술사는 최소 소령의 대우를 받고 군 소속이 됩니다. 평소엔 일반인처럼 살고 있지만 전시 상황엔 인간 병기로 활용되는 거죠. 소령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처음 군대에 입대하면 2등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1등병, 상등병을 지나 병장이 되죠. 보통 병장에서 제대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사관으로 올라가면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 위에 준사관으로 준위가 있고 위관급 장교로 소위, 중위, 대위가 또 있고 영관급 장교까지는 올라가야지 소령, 대령, 중령이 있는 겁니다. 근데 12살짜리가 소령급 대우를 받는 국가연금술사를 취득하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에드의 성격은 무지성 돌격이라고 하면 될까요? 쉽게 열받고 무모한 행동이 많습니다. 도발에 넘어가서 잡혀갔다가 끌려가긴 하지만 그걸 또 풀고 악당까지 처리하고 나오는 장면이 많죠. 근데 에드가 작중 15살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상할 건 없고 오히려 다른 소년 만화 주인공들에 비하면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다른 주인공들은 마음은 따라가지만 에드는 머리를 따라가기에 에드는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화를 내죠. 철저한 이과생입니다. 이런 에드가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연성진 그릴 필요 없는 신체, 작가 공인 천재 연금술사로 두뇌 또한 사기적입니다. 앞에 나온 인체 연성은 인체의 화학적, 해부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구조에 완벽히 통달해야 되고 각각의 이론을 하나로 모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시도가 가능한 기술인데 이걸 11살에 전부 마스터했고 전투에 있어 임기응변도 잘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기도 하면서 상대 기술을 보고 배우기도 하죠. 그런 두뇌로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연금술 실력 또한 뛰어납니다. 보통 물질을 다루는 일반적인 연금술에 더불어 영혼 에너지를 소모하는 감각을 익혀서 링크한 호문클루스에게 역으로 링크를 타서 본체를 뽑는 등 세계관 최고의 천재 연금술사라는 명칭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체격이 작지만 실학근으로 이루어진 몸에다 해술도 스승이 육체파라 무술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스승인 이재민은 일본계 합기유술인데 제자는 중국계 강권을 사용하는 게 살짝 애매하지만 본인이 개발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넘어갈만 하다고 하네요. 맨손 전투 시엔 오토메이를 칼 모양으로 연성한 뒤 사용한다고 합니다. 약한 건 아니지만 진리의 문에 갔다 왔을 때 미래의 키를 바친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키가 많이 작아서 리치가 작은 건 함정. 또한 덩치가 크고 갑옷으로 이루어진 동생에겐 약하답니다. 거기에 오토메일인 팔이 망가지면 연금술도 못한다고 하네요. 두뇌, 육체, 지위를 다 갖췄는데 재력까지 갖췄습니다. 국가연금술사의 권한으로 몸을 되찾기 위한 막대한 자료와 수입을 보장받으며 매달 연구비 목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막상 얘네가 돈을 사치스럽게 쓰는 것도 아니고 연구도 돈이 안 드는 이론상의 연구기 때문에 항상 통장에 상상도 못할 금액이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떠돌이 여행자 신세로 지내지만 돈이 모자란 경우는 없죠. 그래도 오토메일이 상당히 비싸니까 그게 지출이 가장 커 보이네요. 키는 바보털 포함 165cm, 더듬이를 정전기로 늘리면 17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키는 160cm가 간당간당하게 될 수준. 에드의 컴플렉스도 키가 작은 것,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 17살짜리 고등학생이 160도 안 된다고 하죠. 알폰스가 덩치도 더 있고 철갑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알폰스를 에드로 착각하곤 한답니다. 그래도 결말 후엔 미래엔 180이 넘는 엄청난 성장을 보였고 부록에 따르면 84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근데 탈모가 왔는지 노년엔 동쪽 섬나라에 존재한다는 머리카락에 좋은 영양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고. 결말엔 자신의 진리의 문을 바쳐 알폰스를 다시 데려왔고 에드는 다시는 연금술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리의 문이 있어야 연금술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엔 오토메이를 수리해주던 월리에게 내 인생의 절반을 줄 테니 네 인생의 절반을 달라는 고백을 하며 결혼까지 간 후 두 아이를 낳습니다. 부모를 일찍이 잃고 끔찍한 일을 당했으며 동생의 몸도 여러 번 잃은 뒤 온갖 일을 겪고 나서 인생의 전부였던 연금술을 잃었지만 소꿉친구 월리와 결혼하는 엔딩.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제 주변 씹덕들도 강연금만큼 완벽한 결말인 애니를 못 봤다고 하네요. 인체 연성에 대한 비유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서 추락한 이카로스로 불립니다. 에드에게 원죄를 부여한다면 오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오만이라는 원죄로 시작된 모험은 오만을 극복하고 종래에는 그 죄의 원인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나서야 오만으로 잃었던 것을 되찾아 모험을 끝마칠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뭐 마냥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에드는 우유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참 뭐라 하기 애매합니다. 소에서 분비된 희뿌연 즙자위를 어떻게 마셔라하는데 정작 원작자 아라키 히로무의 집안은 농축 산업을 하고 있어서 만화를 그리기 전엔 밭을 갈고 소 젖을 짜고 했답니다. 오너케도 젖소인 걸 보면 진짜 우유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스튜는 좋아해서 에드는 그냥 맛만 좋으면 그만일지도. 에드는 아버지를 닮아 미래엔 아버지와 똑 닮았습니다. 동생인 알폰스는 어머니를 닮았죠. 하지만 작품에서의 에드는 미소년이라고는 안 합니다. 미인으로 묘사되는 인물은 로이 머스탱, 리자 호크아이, 장 하버크, 멀리 록벨, 미라이 로스, 러스트, 캐슬린 엘 암스트롱, 로제 정도라고 합니다.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동인 쪽에선 수비 또는 여성스럽게 나온다고.